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11시가 넘어서 조사가 끝났고 약 13시간 정도 조사를 받게 된 건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일단 첫째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본인에 대한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혐의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을 하려면은 그 방해 대상인 그 공무집행에 대해서 적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박종준 경호처장 본인이 유효하게 발부된 영장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조사가 상당 부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경호처의 그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어떤 준비 내용, 지시 방식, 지휘 계통 이런 것에 관해서 상당한 질문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경호처의 대비 태세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경호처장뿐만 아니라 경호처 차장 등등도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선상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서 기타 타인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까지 아마 상당히 포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기에 어제 13시간이라고 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긴급 체포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체포는 사실상 좀 필요가 없어진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장이 다시 조사를 받고 나서 사직서를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다시 경호처에 돌아가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직서를 냈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사직서를 수리를 했기 때문에 네. 이분은 이제 경호처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 체포의 필요성까지는 못 느낀 것 같다. 하지만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이 형법 144조에 보면 뭐 위험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동인데 이게 3년 이상의 아주 중한 징역형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집단적이고 상습적인 요소가 가중이 된다면 형량이 가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범죄의 어떤 중요성을 봤을 때는 구속영장 집행은 충분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 전 처장 어제 경찰 출석 전에 사직서를 내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조사 도중에 이 사직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사실상 경찰이 허를 찔렸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드시 경찰이 허를 찔린 것인지 이거 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을 함으로써 이제 경호차장이 경호처장의 역할을 대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든가 또 이광호 경호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은 더 강경한 기조를 가지고 있고 더 완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경찰이나 또 나아가서는 공수처가 허를 찔렀다 이런 뭐 분석이나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할 때 대통령 비서실이나 또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보도나 전언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일각에서는 이것을 이른바 투항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경찰이 허를 찔렀다 이렇게 반드시 단정하기는 어렵고 좀 복합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앞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어떻게 나설지 그리고 경호처의 어떤 그 저지 방향이 어떻게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봐야지만 최종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공수처가 사실 경호처의 수뇌부를 와해하는 작전을 짜고 있었는데 이번 박 전 처장의 사직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박 전 처장이 어쨌든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수월해진 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송영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대통령 측과 이게 상의를 안 했다는 어떤 일부 보도를 보면 이게 지금 경호처 내 분위기 확실히 어수선하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2차 영장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수월해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원래 이 처장보다는 차장의 실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경호처가 어떤 집행을 하는 데서 더 방해하는 요소는 조금 집중될 수도 있다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공수처와 경찰이 다 사전에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김성훈 경호차장 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게 됐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광우 본부장이나 이진하 본부장 이렇게 지휘부 3인이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어서 박 전 처장의 이런 사직이 앞으로 체포 집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장과 경호본부장이 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경한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인물들이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를 하다 보면은 그 인력의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지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현실적인 차이를 가져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점 한 가지는 있죠. 어쨌든 경호처장이 직을 그만두고 경찰에 자진해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은 경호처 그 인원들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바일 겁니다. 그걸로 인한 어떤 심리적인 동요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 대부분은 현재 경호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추론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는 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때 경호처 인원들이 어떻게 나서는지 이걸 봐야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이시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경호처 내부적으로 저는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MG 경호관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솔직히 이제 그 수뇌부하고 소통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일선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오시던 분들인데 이분들도 사실 본인의 지인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뉴스를 보고 또 유튜브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영장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도 법원에서 제대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발부가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막아선다면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체증 작업에 의해서 본인도 혐의가 입증이 되면 이게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 가지고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명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많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장까지 어떤 대통령 측과 상의 없이 그만뒀다는 것은 어떤 경호처에 있는 일반 경호관들에게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맞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오히려 공수처와 경찰의 입장이 유리해진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경찰이 2차 집행을 준비하는 기류가 계속해서 읽히고는 있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시점은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요,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에 공수처가 범했던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반복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를 되돌아보면은 그 공수처가 새벽에 과천에서 출발할 때부터 전부 다 중계가 됐죠. 그러면서 수사의 밀행성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경호처에서도 그 상황을 파악하고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 그것보다 더 앞에 가보면은 사실은 체포영장을 청구해놓고 발부도 되기 전부터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요라고 만천하에 광고를 했던 것이 공수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대단히 말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언제 과연 2차 체포영장 집행 개시를 할지가 정확하게 예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바로 그런 수사의 밀행성을 유지하는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과 내일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주말에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최외곽에서부터 상황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주말은 아닐 것이라고 보면은 뭐 빨라도 월요일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조사하면서 그 내부의 지금 대비 상황에 대해서 일정한 정보가 취득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토대로 경찰도 진입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시간이 약간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은 아마 빨라도 월요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는데 이건 한번 월요일 오전쯤에 다시 상황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은 시위대로 인해 쉽지 않고 빨라도 월요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체포영장 집행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사실 주말에는 여러 어떤 국민들과 집회가 또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예상되고 또 괜히 이러한 집회 참가자들과의 어떤 충돌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일날 집행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천여 명의 어떤 형사라든가 인력들을 모두 파견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이 파견을 받은 인원들에 대해서 어떤 집행 시나리오, 작전, 그다음에 업무 분담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이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장비들이 필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비들을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시간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박종준 전 처장은 어떤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향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관저 앞에 집결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은 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법을 어기는 거냐?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체포영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법원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그런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는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기관과 기관, 사인과 사인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이 갈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 법원입니다. 그 위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조차 기각당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판사 세 분이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이게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이다라고 막아선다면 이건 명백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범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22대 총선을 겪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각서의 서명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은 이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막아선다면 체포하겠다라는 강력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불상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일단 그 현행범 체포 여부를 떠나서요.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그 관저 앞에 또다시 집결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자체로 저는 시각적으로 인지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44명의 국회의원이 그 관저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사실은 상당수의 국민들께서 어떤 큰 물음표를 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과연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서 당시 한동훈 대표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라고 곧바로 규정을 했고 또 그 계엄 선포에 관해서 거듭 사과도 했습니다마는 그러했던 입장이 과연 그럼 지금 바뀐 것인가? 이런 물음표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또다시 그런 상황이 반복돼서 그 물음표가 누적이 되면요. 시간이 지나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적법 여부, 그다음에 현행범 체포 여부 이런 걸 다 떠나서 매우 정치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짧게만 덧붙이자면은 지금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향해야 될 곳은 한남동 관저 앞이 아니고 민생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연말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골목 상권들 대단히 위축돼 있거든요. 연말 연초에 모임도 되고 취소되고 해서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고 골목 상권에 다시 활기가 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에 더 시간을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법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지적했던 독소 조항을 대폭 수정했으니까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요? 네, 그 한간에서는 이번 특검안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거 아니야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이의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특검 추천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과거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장했듯이 어떤 대법원장에 관련된 제3자 추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야당이 과거에는 비토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토권까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검의 인원이 2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55명으로 축소를 했고요. 또 특검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20일이나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간에 이러한 모든 내용에 있어서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서 저는 만약에 그 수사 범위나 수사 대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불만이 있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특검안을 자체적으로 발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가 협상에 나설 때는 서로의 카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특검안을 발의하지도 않으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안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비토를 놓는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쯤에서는 이제 공감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마지막 그 특검법 재표결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 마지막 한 번만 당론을 따라달라라고 설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표가 이탈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안을 발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특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특검안을 발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반대한다면 결국에는 이탈표가 나와서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라고 반발했다고요? 일단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새로운 특검 법안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평가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동안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숱한 특검법들이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독점하거나 또는 대법원장의 손을 빌리고 야당이 그 후보들에 대한 비토권을 갖는 방식으로 특검 추천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그 특검 법안들이 모두 문제가 있었다. 사실 위헌적이거나 독소 조항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민주당이 이번에 법안으로서 인정한 셈입니다. 그 점은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 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그다음에 뭐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이런 그 북한에 대한 안보와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관련해서 국가정보원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또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들을 모두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는 수시로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모두 결합이 되면요. 우리 안보에 관련돼서 매우 민감한 기밀 사항들이 언론에 여과 없이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특검이 선거에 이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기간이 15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일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검찰에 의해서 지금 구속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남아있는 것이 지금 윤 대통령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사 기간은 사실 150일이나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특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여야가 좀 조속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야당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네. 추가적으로 짧게 설명드리면 네네. 저희가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군사 기밀이라든지 그런 시설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안 하기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특검안에 그 외환해제를 조금 추가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어쨌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검찰 수사라든지 그런 걸 보면 정황을 보면 어쨌든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본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만 제기하지 마시고 좀 자체 특검안을 발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방금 그 군사기밀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법안에 보면요. 압수수색에 대해서만 브리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브리핑에 제한이 없고요. 법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빨리 법안을 내라고 하셨는데 정작 민주당은 이틀 전에 법안 발의해놓고 어제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이 법안 소위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지금 일방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하라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 말씀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국민의힘도 다음 주쯤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자체 특검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떤 법안이 나올지 혹은 이런 자체 법안이 나왔을 때 합의는 가능한 부분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합의는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까지와 같은 그 일방통행식 법안 처리, 독주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은 얼마든지 대화의 장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고 정치를 복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책임을 다한다면은 뭐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특검 법안은 아무래도 이 수사 대상과 수사 기간 부분에 있어서 특검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는 쪽에 아마 집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수사 대상에 있어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보를 상당히 위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특히 조기 대선에 악용될 수 있도록 어떤 그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고 단도리하는 부분들이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떤 법안을 가져왔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합의가 좀 가능할지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누가 수사를 하더라도 국민 정서를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자체 특검안을 발의해서 가져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상의할 수 있고 지금은 국민들이 그런 걸 원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건 과연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안 발의할까? 저는 사실 그게 의문입니다. 네, 또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국민의힘 34%, 민주당 36%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지율 구도가 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여론 흐름 어떻게 좀 분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저도 놀란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쯤에서 저희 민주당이 국민 절반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두고 조금 그 정치를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라는 먼저 자성을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공수처를 출범시킨 민주당에게 약간의 실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따른 반사 이익이 국민의힘이 좀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상황에서 보수 정치가 괴멸할 수 있다는 어떤 위기감이 보수 어떤 층을 결집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대선 후보들의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적합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 다음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여권에서는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등장이 사실 이분께서 사실 성향적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보수층 내에서 그 1위로 올라섰다는 것은 보수층이 확실히 결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실망스러운 기사들이 언론들이 이게 보도가 되기 시작한다면 다시 지지율은 좀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의 체포 실패에 따른 반사 이익 그리고 보수층 결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당의 상승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이 한국갤럽 조사는 대단히 일관된 방식으로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응답층도 어느 정도는 균질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계엄 선포 직후에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크게 급락했다가 다시 또 급등한 요인에 대해서 좀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급등한 것 자체에만 그 원인을 두고 평가를 하면은 약간 표피적인 분석이 될 것 같고요. 이 하락과 상승을 관통하는 일관된 키워드는 권력의 자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사실 그 비상계엄 선포 이전의 상황을 돌아보면은 야당은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또 대통령으로서는 제2호권 행사가 반복되고 이렇게 하면서 양쪽이 모두 어떤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극한까지 사용하는 정치에 대해서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헌법상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그 권한을 심지어 초과해서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권력의 자제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급락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야당은 권력의 자제를 보여주기는커녕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 소추권이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게 있다고 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마저 탄핵 소추를 하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 대행마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연쇄 탄핵에 대한 으름장을 놓고 그다음에 또 지금 야당 위주로 그 탄핵 소추 인단이 꾸려져 있다고 해서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에 관한 법률적인 주장도 제외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일방적인 그런 권력의 남용이 있고 권력의 자제라고 하는 미덕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다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복원이 되고 민주당 지지율은 급락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지지율 반등은 국민의힘이 뭘 잘해서 올라갔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사 이익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상당히 겸손한 마음을 갖고 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올바른 평가를 하고 권력의 자제라고 하는 미덕을 먼저 보여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